우리 교구 사목연구소를 맡고 있고 또 대구 가톨릭대학교 예과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용욱 미카엘 신부입니다. 아이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강의 전에 양해를 하나 구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숨이 좀 짧고 발음이 시원찮아서 이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참 피곤한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고 해갖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힘든 얘기가 되지 않도록 저도 신경을 좀 쓰고 시간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 볼 작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친교로 하나 돼요. 우리가 친교의 해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친교를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전례력으로 우리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대림 일주일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 대림 일주일 항상 11월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그죠? 왜 11월 말 이 어두울 때 이걸 시작을 할까요? 1월 1일 달력에 맞춰갖고 전례력을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꽃피는 참 춘3월에 봄과 함께 시작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대림 일주일 이렇게 다른 달력과 다르게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까요? 전례력을 우리가 대림 일주일에 시작하는 것은 한 해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날이 동지지요. 그래서 어둠이 짙어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때 빛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이 시기, 예, 한 장 하나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 대림 시기가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기다리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빛이 누구이신가?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류의 빛이라는 이 제목, 어쩌면 어떤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헌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인데, 그 중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답해주는 문서가 교회 헌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이다 하는 그 내용들이 교회 헌장 안에 담겨 있는데, 그 교회 헌장의 제목이 인류의 빛, 루멘 젠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빛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말이 친교였습니다. 우리가 친교를 제대로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 하는 게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오늘 한 시간을 충분히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에는 좀 일이 아쉽지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이 내용들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두움이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3년에 걸쳐서 겪어왔던 이 코로나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다음. 한국기후변화학회라고 과학, 공학, 정책, 교육 등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 분야의 다양한 분야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에서 작년에 학술대회를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생겼나요? 이 사태가 왜 발생했나? 원인을 물었더니 환경 파괴, 기후변화, 도시화, 지구화, 공장식 축산 같은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인들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됐죠. 문제는 생겼는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어느 정도 벗어날 지경은 왔습니다만 원인은 사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었습니다. 다음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음 감염병은 언제쯤 올 것이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은 분들이 3년쯤 있으면 올 것이다. 그 다음이 5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어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런 감염병이 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했던가, 또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내면서 무엇이 더 크게 나타났던가. 다음 장 볼까요? 소를 읽고 일단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어두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돈을 이제 잃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손해본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실 텐데요. 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많이들 무너지고, 또 코로나 이전부터 잠복해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먼저 우리 사회의 이제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이런 거,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노령화 현상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큰 원인이 된 것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노령화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2020년에 39%였는데 이게 벌써 재작년에 4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중에, 전체 가구 중에 10가구 중에 4가구가 넘는 가구가 이제 1인 가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2021년을 기점으로 50대 이상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더더욱 이제 같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제 또래만 해도 보통 집에 형제들이 한 3명,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형제들이 6, 7 있는 집이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하거나 칠순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치러도 6, 7 형제가 모여갖고 어른 한두 분을 이렇게 챙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부부들 같으면 자기들 달랑 고 부부밖에 없는데 알아서 챙기고 모셔야 될 어른들이 4분씩 있습니다. 이러니까 겁을 내고 가까이 오려고 안 합니다. 따로 살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장 볼까요? 소득 양극화의 문제도 우리 이 코로나 겪으면서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같은 재난을 만나도 피해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피해자라면 봉급 생활자들은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여행도 안 가고 어딥니까? 잔치 같은 데도 좀 덜 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손해를 덜 보거나 더 생기기도 하고 했지요. 그리고 똑같은 재난을 맞아도 그 형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보고서에는 코로나 때문에 확진을 받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했던 두 할머니의 얘기가 적혀 있었는데요. 두 분 다 80대입니다. 두 분 다 코로나 확진이 됐고 일주일을 이제 격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34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15평 임대 아파트입니다. 34평 아파트에 있는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답답했고 말 상대도 없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들이 실내 자전거를 갖다 줘갖고 텔레비 보면서 그 자전거도 좀 타고 베란다에 화초도 키우면서 어떻게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평 임대 아파트 어떻습니까? 달랑 방 한 칸에 어디에다가 자전거를 둘 것이며 어디에 화초를 키우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다.
그런데 우리 교구에 어느 젊은 신부님이 처음으로 본당 신부를 나가고 의욕이 막 불타서 그런지 재작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이분이 했던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본당에 있는 어르신들께 싹 다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별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고 본당 신부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시지요? 예, 끝. 그런데 그걸 듣는 분들은 그게 천사 목소리더랍니다. 격리당하고 이럴 때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건네주지 않고 누구와도 말할 상대가 없고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전화 한 통이 나한테는 정말 천사 목소리고 하느님 소리가 됐다는 것. 이렇게 이제 같은 재난이 있어도 그걸 똑같이 같이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그게 좀 견딜 만한 게 되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힘든 게 돼 있죠. 그 다음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형편이 갈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는 속에서 세대 갈등, 이거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대놓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입 밖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는 쪽에서는 말을 할 때마다 이 자기 검열들을 하시죠. 저도 이제 많이 겁을 냅니다.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혹시나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닐까 싶어갖고 뭐 얘기를 하기가 힘들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어르신과 소통하기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상처를 받았다는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스스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모두가 아픈 시대인 것이죠. 그 다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이미지도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가정상이 흔들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 이 그래프는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남자만 떼서 따로 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 되는 인구, 그러니까 83년생들 중에서 남자들의 미혼 비율이 40%입니다. 10명 중에 40살이 되는 남자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아직 미혼입니다. 35세에 해당하는 88년 남자들은 어떤가 하면 7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자매님들도 계세요. 아이고 신부님,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이 다 돼가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아이고 자매님 댁 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10집 중에 7이 못 갔습니다. 왜 똑같이 실패를 해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느끼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데서 위안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폭이 대폭 축소되고 따로 갈라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단절된 인간관계, 이 삭막한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사람하고는 잘 안 되니까 다른 어디 정붙일 걸 찾는데 뭐겠습니까? 예, 반려견, 반려묘, 우리가 이런 데 정을 붙이고 다니지요. 반려동물 시장이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요. 보시는 그래프에는 2020년에 애견 산업 관련 시장 규모가 5조 8,100억 원입니다. 나옵니다. 이거 2020년입니다. 작년 2021년에 그러니까 고양이 빼고요. 개에 관련된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 예방 주사 맞히고 개 옷 사입히고 개 밥 사먹이고 간식 사주고 신발 신기고 하는데 쓰는 돈이 6조 5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간호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140명을 모아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6조 5천억을 개한테 씁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를 통틀어 갖고 작년 한 해를 다 생각해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양말 한 컬레라도 사드린 적 있는 학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습니다. 다이소 가면 2,000원만 하면 양말 한 컬레 삽니다. 그렇죠? 개한테는 6조 5천억을 쓰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양말 한 컬렉 사드린 적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학생 140명 중에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한 명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참 장하다 하고 이제 박수를 쳐줬는데, 우리 학생들이 예의가 없거나 효심이 부족하거나 막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학교에,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우리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은 그 또래에서도 굉장히 착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그런가?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야 정이 나고 마음이 생기는데 안 보니까 내 가족의 범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하고 늘 같이 나한테 아침 저녁으로 재롱을 떨고 안기고 내가 오면 반겨주는 개가 고양이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일일이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범위로부터 벗어나 있는 멀리 계시는 분입니다. 어른들도 또 그랬죠. 코로나 겪는 와중에서 저 외지에 사는 아들 며느리 전화 갖고, 아이고 아버님 추석인데 가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딱 알지 않습니까? 아, 오기 싫다는 거구나. 아이고 코로나 심한데 올지 마라, 뭐 올 필요 없다. 간다고 진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격주하다 보니까 그 가족의 범위로 묶이지 않은 거죠. 다음요. 그런 가운데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지내볼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들은 차라리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밥도 같이 먹으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죠? 내가 먹기 싫은 것도 같이 먹어줘야 되고, 밥 먹는 속도도 맞춰줘야 되고, 때로는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게 힘드는 일이거든요.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편하게 있고 싶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음요. 요걸 이제 줄여서 무연사회라고 합니다. 아무 연고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만 버글버글하다 하는 뜻입니다. 고독사가 계속 들어가고 나홀로족 들어가고 무관심족이 증가합니다. 연고가 없어지는 사회. 그리고 그 원인과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능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기로 한 결과,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결과 우리한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5사람 중에 1명이 우울 위험군에 처해 있습니다. 보시는 수치를 봐도 적게는 17.5%, 많게는 22%가 우울증 위험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중에서 5명 중에 한 사람은 언제 우울증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요. 우리한테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져 갑니다. 이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라고 설문을 했더니 예.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예.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입니까? 예. 예라고 답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믿기가 어렵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주시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한 3년 가까이 겪으면서 사실은 배워야 될 게 있었습니다. 감염병 코로나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은 뭐 마스크도 곧 벗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두움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원인도 고치지 못했고 우리 마음의 문제도 우리가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삶의 태도도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정말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잘 살려면 너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분들 그 얘기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듣는데 그날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대 뭐 이런 거 어느 걸 선택할래 하는 건데, 그날 그 얘기했던 게 뭐였나 하면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10억 원을 받겠다 하면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100억 원을 줍니다. 그래도 10억 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돈 받는 거 포기하는 꼴이 그 한이 있어도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100억 원 가는 그 꼴을 못 보겠다 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몹시 배가 아프긴 하지만 10억 원이 보통 돈이냐, 그래도 10억 원 받겠다는 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이 너무나 흔쾌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형제님 어떻게 그래 흔쾌하게 대답하십니까? 하니까 그분 대답이 뭐였나 하면, 아니 우리 집사람이 100억 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왜 당연히 10억 원 받아야지요. 우리 집은 110억 원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 나 혼자 잘 되는 거 없거든요. 가족이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싫고 밉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집안마다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안에서 형제들한테 부담 주고 좀 힘들게 하는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때 되면 한 번씩 나타나갖고, 지금 요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집에 뭐 빼갖고 돈 요것만 해주면 내가 한 고비만 넘기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한테 계속 뭔가 막 바래고 이런 형제들 꼭 하나씩 나오고 이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내버리고 나 혼자 잘 산다? 그게 되던가요? 돈은 내가 굳힐 수 있어도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잘 되려면 저 사람도 잘 되어야 된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났던 게 코로나였습니다. 나 혼자 마스크 아무리 잘 끼고 아무리 소독약 많이 바르고 해도 딴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내 삶도 영향을 받는 게 코로나였습니다. 나는 코로나 안 걸리고 잘 관수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느 잘 아는 식당 가고 맛있게 밥 먹기로 했지만, 그 사람이 식당 사장이 코로나 걸려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잘 되려면 그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저기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이 코로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또 배웠어야 됐습니다. 예컨대 2020년 4월쯤 기억나십니까? 대구에 막 확진자 10,000명씩 터지고 엉망이었을 때, 그때 막 대구를 폐쇄하니 마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텔레비 켜면 외국 모양들 이렇게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외신들 많이 보도하던 게 뭐였나 하면, 슈퍼마켓에 화장지 다 동나고 생수 다 나가고 사직기 하느라 텅텅 비어갖고 그 혼란을 겪고, 이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구에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구는 사직기 이런 거 없었고 화장지 언제든지 있었고 생수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구 시민의 시민의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겪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택배가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다 오는데 그 슈퍼 가갖고 사재기하고 이럴 필요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택배 기사님들 막 뛰어들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안 겪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지요.
택배뿐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보건소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왔는데 그분들 제1선에서 자기 자리 지켰고요. 동네 가게에서 자리를 지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성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당에서도 누군가는 여기를 지키고 방역 소독한다고 여기서 성당 안에 약 뿌리고 다니고 그래도 미사는 해야 된다고 해설하러 나오시고 독서로 나오시고 그렇게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요. 자기 자리를 지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배웠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건 그거였죠. 우리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로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는 것.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희망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라는 말의 뜻이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일수록 거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그럼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요. 많은 교우들한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한테 또 여쭤보면 어떤 하느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면 하느님이 좋은 분이고 하여튼 하느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사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의 날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하나의 정해진 기도문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지요?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능하신 천주성부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몸동작으로 표현까지 합니다. 뭡니까 그게? 성호경이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우리는 그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말이 무엇인가 알아듣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신부님들도 삼위일체 대축일 되면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해 하시지요.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 있고 하나가 셋일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비유를 많이들 갖고 오십니다. 빛의 삼원색, 아니면 선풍기 날개가 세 개로 보이도 뺑 들어가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십자가 대신에 여기다 대형 선풍기를 달아놓고 뺑뺑 돌리고 있으면 될 건데, 그 삼일체는 그런 하느님은 아닐 거거든요. 삼일체 하느님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능하신 천주성부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강력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꼬마들은요, 아버지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가 아빠보다 더 세, 우리 아빠가 너가 아빠보다 더 세. 뭐가 더 센데? 우리 아빠가 너가 아빠보다 덩치도 더 크고 힘도 세고 우리 아빠가 차도 더 큰 거 타고 막 쭉쭉쭉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면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세, 우리 아빠가 더 커. 그러다가 나중에 뭐까지 나온 거면 우리 아빠가 똥도 더 울컥하고 그래, 우리 아빠는 칼라똥까지 이제 나와야 이제 뭐가 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천주성부 얘기하면서 하느님이 강하다 얘기하면서 그럼 다른 종교 사람 붙잡아 놓고 우리 하느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강한 분이니까 너 오늘부터 너 부처님 버리고 우리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능하신 천주성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래 뜻이 무엇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사도신경의 그 라틴말 원문이 그래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선지의 창조주라는 말은 후에 붙은 말입니다. 수식하는 말이고, 원래 2세기 정도의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 신앙 고백들이 모여들 때는 딱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이거 좀 익숙한 말이죠. 빠뜨렘 그러면 아버지고요. 옴니포텐템은 옴니버스 할 때 이제 모든 걸 모았다 하는 뜻이고, 포텐템 포텐셜이 어떻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겁니다. 그죠? 그분의 포텐셜이 어떻다. 가능성이 어떻다 하는 건데, 이게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능력자 아버지시다. 이 얘기가